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이고 빵과 과자를 만들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전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아, 고아원 나가서 할 일은 알아보고 있니? 여기저기 원서는 넣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낼 원룸 구하는 게 제일 난제예요. 나갈 때 받는 정착금 가지고 방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원장님 선에서라도 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지금껏 저한테 신경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민준아, 숙식 제공하는 기숙사형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데 일해볼 생각 없니? 뭐하는 공장인데요? 빵하고 과자를 선별해서 포장하는 업무가 주 업무고 빵하고 과자 만드는 과정도 다 기계화되어 있는 제빵 공장이라는구나. 제가 기계나 자동차 쪽은 자신이 없는데 차라리 빵 공장이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것도 저한테는 플러스고요. 그럼 거기 인사팀 차장님이랑 원장님이 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잘 말씀드려 놓으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 원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빵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로 기거할 집을 구할 필요 없이 숙식이 제공된다는 소리에 고민 없이 원서를 넣었죠. 저 같은 고아원 출신 자립 청년들에게 숙식만큼 필요 불가결한 생존 조건이 또 없거든요. 뭔가를 해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 부딪혀 보려면 수도권에서 방도 구하고 직장도 구해야 하는데 고아원을 나올 때 받는 자립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니까요. 너 공무원 되고 싶다고 하더니 빵 공장이냐? 지금 당장 대학 갈 돈도 없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돈도 없는데 공장에서 한 몇 년 돈 바짝 모은 다음 노량진 고시원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대학은 포기냐? 우리 같은 형편에 대학은 솔직히 사치 아니냐? 너처럼 공부를 유달리 잘해서 누가 장학금 주는 거 아니면 나 같은 평범과는 답이 없다니까. 그래도 너랑 같이 대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너 그렇다고 공부 못하던 것도 아니었잖아. 그렇다고 특출나게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 7급이나 9급 공무원은 대학 안 나와도 잘만 보던데 뭐. 야, 그래도 공무원만 됐다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래. 4년자랑 2년자 대학 나온 것도 승진에 차이가 있다는데 처음부터 고졸로 먹고 들어가면 네 손해야. 뭐 대학은 그런 공무원 되고 나서 차차 다니지 뭐. 사이버 대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공장 일은 할만하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24시간이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 9시간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소등하고. 답답하지 않아? 아니다 싶음 나 사는 원룸으로 같이 들어와서 수능 준비하든가. 야, 네 코가 석잔데 나까지 너 사는 곳에 빌붙긴 싫다. 내가 공부할 돈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모아야지 뭐. 암튼 넌 가만 보면 은근히 강인하고 악착 같은 데가 있다니까. 너나 나처럼 기댈 곳 없는 고아들이 그런 면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럼 이 험한 세상 어찌 버티냐? 민준이 네 말이 맞다. 그래도 너랑은 고아원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데 혼자 지내려니까 허전해서 그래. 난 정말 상관없으니까 빵공장 답답하면 언제든 나와. 나랑 같이 살자. 말이라도 고맙다 친구야. 고아원 시절 제일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은 공부를 잘해 독지가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는 법대에 진학했는데 나중에 법학 전문대학원을 거쳐서 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 한 명은 그림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고 또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한 재단의 도움으로 미술 유학을 떠난 고아원 동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고아원 동기들 중 고아원을 나오며 자기 꿈과 연계된 장래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딱 그 2명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아이들은 고아원을 나오자마자 팍팍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적성이나 재능과 무관한 밥벌이를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지금 저의 처지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한 환경이 다르고 남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는 것만큼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전 애진작에 깨우친 편이니까요. 민준이 너는 애가 가만 보면 표정이 없더라? 나? 내가 그런 편인가? 응.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런 표현 좀 하고 살라는 말 많이 듣지 않았니? 딱히 그런 적은 없는데. 뭐 내가 좋고 싫건 상관없이 선택지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아와서.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괜히 미안해지는데? 너 미안하라고 한 대답 아니야. 꼭 그렇게 정없이 말해야겠어? 좀 웃고 살자는 말 하려던 거야. 내가 농담해도 보면 너만 안 웃고 입 닫고 일만 하더라. 내가 그랬나? 쉬는 시간에 이어폰 끼고 있어서 그럴 거야. 너랑 다른 애들 하는 말 잘 안 듣고 있어. 듣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제잘거리는 거 듣기 싫어서 그런가? 괜히 오해했네. 내가 널 싫어할 이유가 있겠냐? 정말? 나 너한테 비호감 아닌 거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건 꼬치꼬치 물어? 네가 나한테 비호감이고 아니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응? 나한테는 무지 중요해. 그런 말을 하면서 제 눈을 뚫어지게 보는 동료 여자애였습니다. 그 애는 나와 입사 동기로 여상을 나와 빵 공장에 취직한 애였죠. 공장장으로 일하는 주임이 그 여자 동료의 삼촌이라는 소문이 도는 여자애였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신경 쓰고 살면 너만 피곤해. 앞으론 그러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너 참 끝까지 센스 없게 굴래? 영문을 모르니 전 그 여자 동료를 빤히 쳐다보게 되더군요. 얼굴이 좀 상기된 채로 씩씩거리며 제게 가깝게 다가오는 여자 동료였습니다. 너 좋아한다는 말을 대체 어디까지 빙빙 돌려 말하게 할래? 전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라 무척 충격을 먹었죠. 대답을 못하고 버벅대고 있으려니까 딱 일주일 시간 줄게. 그동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나랑 사귈지 말지. 나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그 안에 대답해라. 알았냐? 날 좋아한다고 고백한다면서 명령하듯 뭔가 협박하는 말투로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나버리는 여자 동료였습니다. 여자친구랑 사귀게 되고 난 후에야 그날의 진심을 들을 수가 있었죠. 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쪽팔려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 그래서 불어 못되게 말했던 거구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강짜 부리는 게 쿨해 보이기라도 할까 싶어서 불어 깡패처럼 얘기했어. 그래야 네가 거절해도 덜 쪽팔릴 것 같아서. 암튼 강미경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여자라니까. 너 그런데 그때 대답 왜 그렇게 늦게 했니? 한 달 넘도록 대꾸가 없길래 나 완전히 차였구나 생각했었는데. 네가 싫은 건 아닌데 자신이 없더라. 넌 같은 공장에 다니는 동료지만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평범한 집안 딸인데 나 같은 고아가 감히 널 좋아해도 될까?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넘게 고민만 했던 거니? 근데 널 안 보고 지내는 거면 모를까. 매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널 마주치는데 널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재채기와 사랑은 참을 수 없다잖아. 나도 더는 참기가 싫더라. 현실적인 여건이나 내 배경 때문에 널 밀어내며 참는 거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선택한 거 지금은 어떤데? 꼭 재차 물어봐야 알겠냐? 안 보여? 나 싱글벙글 맨날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는 거? 맞아. 난 민준이 네가 이렇게 표정이 풍부한 애라는 걸 사귀고 나서 처음 알았어?
널 만나고 나니 내가 웃을 일이 많이 생겨서 그래. 너랑 싸우면 속상해서 가끔 울기도 하고. 싸우면 맨날 우는 건 난데 뭔 소리야. 암튼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단 소리야. 바보야. 몸이 건조하고 삭막하기 짝이 없던 제 삶에 같은 공장에 다니는 여자 동료 미경이와의 연애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청량하고 기분 좋은 선물과 다름없었어요. 야, 휴대폰에 여친 이름을 소나기로 저장해놓는 사람이 어딨어. 아, 왜? 마음에 안 드니? 나한테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 내가 왜 너한테 소나기인데? 황량하고 덥기만 했던 내 삶에 시원하고 싱그러운 단비를 만난 기분? 갈라지고 황폐했던 나란 토양이 너를 통해 촉촉하게 다져져서 나무든 꽃이든 다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미경이 너는 나한테 그런 소나기 같은 존재니까. 암튼 평소에 말 없다가 어쩌다 말하는 거 보면 사람 감동시키는 데가 있다니까. 오늘 집에서 도시락 싸왔어. 우리 점심은 공장 밖에 나가서 먹고 오자. 여자친구는 집밥의 맛을 모르고 자란 저를 위해 틈날 때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곤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싸오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집밥이란 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저는 생전 처음 느끼는 행복한 감동을 경험하곤 했죠. 고추장 불고기인데 먹어봐. 우리 엄마 특제 소스로 만든 건데 파는 거보다 훨씬 맛있다? 뭔가 느끼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 우리 엄마가 고추장이랑 매실액 같은 거 다 직접 담그시거든. 베이스가 되는 소스들이 맛이 좋아서 그럴 거야. 미경아, 계란말이도 정말 꿀맛이다. 많이 먹어. 난 아침에 먹고 나와서 배불러. 아, 그래도 너도 먹어. 니모까지 또 다 놔주려고 하지 말고. 난 민준이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데? 아, 그런 말이 어딨냐? 오후금을 빡시게 하려면 점심 든든히 먹어야지. 자, 해봐. 내가 쌈 싸줄게. 얼른. 한창 여자친구와 깨를 볶으며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산통을 깨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어머, 삼촌. 언제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툭하면 둘이 사라져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둘이 도시락 먹으며 시시덕거리느라 그랬어? 엄마가 도시락 싸주셔서 그런 거예요. 삼촌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손 크셔서 양 많이 싸주시는 거. 어차피 저 혼자 다 먹지 못해서 민준이한테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아니 말 맞다나? 도시락 먹으면서 왜 그리 사설이기니? 너 혹시 하민준이하고 연애라도 하고 댕기는 거야? 삼촌,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민준이는 그냥 친한 동료예요. 하민준이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군, 내 조카 강미경이랑 무슨 사이야? 저와 공장장 사이에 대치하듯 짧고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탐탁치 않게 노려보는 공장장님이었죠.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물론 미경이와 사귀지 않는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현실적인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20살 초입 청년의 오기랄까요? 전 사랑하는 미경이를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네, 미경이와 저 사귀는 사이가 맞습니다. 야, 하민준,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너야말로 왜 그래? 우리가 뭐 죄 지었니? 너랑 내가 불륜도 아닌데 그냥 회사 사람도 아니고 공장장님은 네 외삼촌이시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교자 허락 받는 게 도리에도 맞아, 미경아. 너 보기보다 아주 맹랑한 녀석이구나. 너희 고아원 원장님과 고등학교 동창지가만 아니었음 애초에 널 뽑지도 않았을 거야. 삼촌, 왜 민준이한테 화를 내세요? 도리를 아는 청년 같으니 나도 말아마. 우리 미경이와 당장 헤어져.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제 반대에 갑자기가 어디 있고 뒤늦게가 어디 있어?
우리 미경이 부잣집 딸은 아니어도 화목한 가정에서 나름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애야. 우리 매형이 갑자기 사업 망하는 바람에 대학 못 가고 지금 잠깐 공장 일하고 있지만은 너 같은 고아 따위와 사귈 애가 아니라고. 삼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막말을 하시는 게 어딨어요. 민준이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무슨 재벌 딸도 아니고 우리 집은 뭐 그리 내세울 게 있다고 민준이를 무시하시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 미경이 너 지금 저 보잘것없는 놈 때문에 삼촌 앞에서 우는 거냐? 삼촌 눈에는 보잘것없는 고아겠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막말 하지 말아주세요. 누나 씌어도 뭐가 단단히 씌어서 콩깍지가 씌어도 뭐 좀 있는 놈한테 씌어야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저런 고아한테 씌어서. 미경이 네가 아주 네 팔자를 네가 꼬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공장장님, 미경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모를까 제가 미경이 팔자 꼴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이놈이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대들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 오해 푸세요. 저와 미경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희 교제 제발 허락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네 주제에 우리 미경이와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다. 지금은 제가 부족해서 미경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짝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꼭 대학도 가고 번듯한 직업 가져서 미경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 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우리 미경이가 무슨 죄로 너 같은 놈이 출세하길 만날 첫날 기다리라는 거야? 시끄럽고 당장 우리 미경이와 헤어져. 여자친구의 외삼촌인 공장장은 저에게 당장 미경이와 헤어지라고 종용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집에서 저와 헤어지라는 심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공장장의 강요로 빵공장 출근도 한동안 금지당했죠. 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미경이는 이제 한동안 여기 공장에 안 나올 거야. 혹시라도 어른들 눈 피해서 우리 미경이 만났다가는 공장에서 자네를 해고해버릴 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 매일 여자친구를 보는 게 삶의 낙이고 희망이었던 제가 갑작스레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자취하며 대학에 다니는 고아원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야? 집안 어른들이 너무 무서운 분들이라 여자친구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고집 부려서 나 만난다고 했다가는 내가 공장에서 잘릴 것 같다고 당분간 보지 말고 지내자더라. 아이 정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집구석이 있대냐?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지금이건 어찌 보면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계급사회를 벗어났다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급이란 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니까. 나 같은 고아는 불가촉 천민이나 다름없어서 누굴 사랑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민준아, 너 이 자식 정말 속상하구나. 어쩌냐, 내가 도와줄 것도 없고. 이 소주나 마셔라. 내가 3차까지 오늘은 다 낼 테니까. 미경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사는 맛이라는 걸 느꼈는데 난 미경이 없이 행복할 자신이 없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민준아. 지금 잠깐 이별하는 거지. 너네들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 응? 현실적으로 미경이랑 이어질 확률이 희박한 것 같아. 내가 미경이 부모님이라도 나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한테 나를 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고. 넌 뭐 언제까지 가진 게 없을 거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누가 알아? 네가 정말 잘 나가고 부자가 될지? 전 너무 서럽고 슬퍼서 그날 밤새 술을 마시며 친구 앞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미경이가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만날까봐 억지로 미경이를 일본 고무댁에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 민준아, 나 지금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고무댁에 가지만 너 공장서 한 몇 년 모으고 여기 그만둘 때 되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알았어. 너만 그런 결심이면 나 얼마든지 버티면서 일할 수 있어. 그래.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나도 일본서 한 3년만 돈 부지런히 모아서 올게. 나도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을게. 너 일본서 돌아오면 우리 결혼하자. 꼭. 그래. 딱 3년. 3년만 헤어져 있는 거야. 여자친구는 저와 그런 약속을 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여자친구의 고모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고모 일을 도우면서 월급을 모으겠다는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일본으로 떠난 여자친구가 반년 정도가 흘렀을 즈음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문자에서는 더 이상 나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 그 짧은 문장이 다였죠. 전 여자친구의 변심에 충격을 먹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여러 번 해본 것도 아니었고 미경이는 제게 첫사랑이었기에 첫연애에서의 시련은 쓰디 쓰고 아프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하루는 너무 멍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빵을 써는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장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고 저 역시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에 겨우 비명을 참으며 겨우 119 앰뷸런스 안에 타게 됐죠. 빵을 자르는 기계? 손이 들어갔다고요? 네. 제가 일을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만... 주랄이 심하니까 일단 지혈부터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은 붕대를 칭칭 감으며 제 상처를 묶으면서 지혈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였어요. 구급대원이 제가 목에 찬 목걸이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1년 365일 몸에서 떼지 않는 목걸이가 있어요. 그건 고원에 맡겨질 때부터 제 목에 걸려 있었다는 아빠 사진이 들어있는 금목걸이입니다. 정년이 목에 찬 목걸이 속 사진, 설마 정년 아버지야? 네, 제가 실은 고아원 출신인데 아빠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고아원에 들어올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 정년 아버지는 어디 계신데? 원장님께 듣기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진 속의 사람 분명 내가 모시던 사장님이 맞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저는 구급대원의 말이 이상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원은 한참이나 제 목걸이를 가까이 가져다 쳐다보더니 이게 진짜 너네 아빠라고? 세상에. 그러면서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인지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급하게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게 되었죠.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비몽사몽한 와중에 병실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원에 둘러싸인 한 아저씨가 울며 내게 뛰쳐오는데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제가 늘 목에 차고 다니던 사진 속 아빠의 얼굴과 흡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다니. 지금 방금 응급수술 마치고 나와서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손가락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듣자하니 일하는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봉합수술이 다행히 성공적이라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환자가 마취해서 깨어날 동안 좀 기다리시죠. 그리고 한두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진 속의 아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를 걱정스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드니 우리 아들. 정말 당신이 우리 아빠 맞아요?
그렇게 널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의 고아원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이제야 널 찾다니. 가만 보니 넌 젊어서 네 엄마 얼굴을 빼다 박았구나. 전 아빠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아빠가 네 엄마와 헤어지던 시기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서 그걸 알던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 가서 한참 건너오지 않으니 죽은 줄 알고 지냈던 사람이 많았다. 아마 그래서 말이 와전된 거였던 것 같구나. 아저씨가 제 아빠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네 사진 속의 남자 얼굴이 나인 걸 못 알아보겠니? 그런 말을 하는 남자의 얼굴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사진 속 아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 사진 속의 아빠 얼굴과 똑같긴 한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서요. 평생을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아왔으니 그럴 만도 할 테지. 하지만 넌 명을 달리한 네 엄마와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내 아들이라는 확신을 난 지울 수가 없구나. 아빠라는 남자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그 지독한 희귀병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네 엄마와 헤어지는 일 따위 없었을 텐데.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 사이에 피치 못할 사연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단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구나. 아빠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과거 엄마와의 사연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구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엄마는 아빠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여관에 일하던 종업원이었단다. 당신 부모님이 날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우리 결혼이 가능할까요? 걱정하지 마. 부모님 끝까지 허락 안 하시면 나 그냥 결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니까. 부모님과 절연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당신은? 그럼 어떡하니? 끝까지 당신을 반대하신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대신 나 가진 거 없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당신 괜찮아? 난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천지 어딜 가서 구걸을 하며 살아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만사 오케이야. 당신이 그런 각오면 나도 하나 걱정할 거 없겠네. 당신도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와 아빠는 당시 집안이 반대하는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아빠 집안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으로 일했고 그곳 사장 아들이던 아빠와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자꾸 두통에 시달리던 아빠는 우연히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들으셨다 합니다. 네, 잘 아는 희귀한 악성 종양입니다.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언제 이 종양이 시한폭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선생님, 시한폭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젊은 분이고 앞날이 창창한 나이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당장 내일 길거리를 걷다가 객사해도 안 이상할 상황입니다. 돌연사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시고 주변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빠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요.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죠? 부모님과 절연하고서라도 나와 결혼하겠다던 사람이? 미안해. 남자란 동물이 원래 다 그래. 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당신 실증 났어. 콩깍지 벗겨지니까 나도 현실이라는 게 좀 보이네. 결국 그런 이유였어요? 당신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 우리 집안
대대로 가업처럼 모태로 배운 집안이야. 사업 더 키우려면 날 도와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현명한 일이고 나 그러고 싶어졌어. 그렇게 쉽게 변할 거면서 왜 애초에 그런 약속은 나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굴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을 그토록 믿을 이유도 없었는데. 당신 정도 여자면 나만큼은 아니어도 조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테니. 주판 두드려 남자 골라서 적당히 시집가란 말인가요? 당신은 아직 젊고 집안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미모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지 않소?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짝.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는 아빠의 따귀를 세차게 걷어붙인 엄마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여자를 만들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섣부른 충고 따위 집어치우라고. 울며 뛰쳐나가는 엄마를 붙잡지 못한 아빠였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의 아빠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다.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면 네 엄마는 절대 아빠를 떠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그런 식으로 엄마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럼 엄마가 절 가진 사실도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타이밍이란 게 어쩌면 그렇게 어긋난 건지. 네 엄마는 나와 헤어지고 시일이 한참 지나서야 널 가진 사실을 알았다더구나. 의지할 친정 식구 하나 변변치 못했던 네 엄마는 혼자 몸으로 널 낳다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임신하고 절 출산한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모르실 수 있었던 거죠? 전 순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그렇게 따지듯 아빠를 추궁했습니다. 아빠는 그 희귀한 뇌종양을 선고받고 미국행을 택했다. 미국서 사업하던 사촌형이 미국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치료해보자고 권하는 바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거야. 어쩜 두 분이 그렇게 어긋날 수 있었던 거죠? 네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날 찾아만 왔더라도, 내가 미국행을 택하지만 않았더라도 어쩌면 너의 존재 자체는 아빠가 옛날에 알았을 텐데 운명이라는 게 어찌된 일인지 그런 식으로 꼬여버렸구나. 미국에 가서 그럼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빠 몸 한쪽이 여전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왼쪽 팔과 다리가 한눈에 봐도 여전히 불편해 보이시는 아빠였습니다. 미국에서 희귀암을 다루는 유명한 병원에서 정말 당시에 가진 재산을 거의 탈탈 털어서 목숨 걸고 수술을 받았다. 미국에서요? 수술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할 확률이 90%라는 수술. 어차피 죽을 목숨, 살지도 모를 모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받은 수술이었어.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그래, 반신불수가 후유증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의 내 상태는 당시 생각보다 심각했단다. 반신불수는커녕 거의 온몸에 마비가 와서 반년 가까이 거의 운신을 못할 지경이었어. 아빠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각오로 독하게 재활치료에 임했고, 수술받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몸의 왼쪽 부위를 제외하고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운동신경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몸의 왼쪽 다리와 팔을 운신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보다시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닌단다. 아빠는 미국에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거의 밑바닥에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막대한 미국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느라 아빠가 유산으로 받았던 재산을 거의 모두 탕진한 상황이었기에 거의 제로의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미국서 이민가 살던 사촌형이 세탁소와 한인민박을 같이 운영했어.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세탁소 일도 돕고 한인민박에서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았지. 아빠는 미국에서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악착같이 일하셨고 사촌형이 하던 한인민박을 이어받아 하게 되면서 종잣돈을 모으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픈한 한인식당이 장사가 잘 되면서 여러 개의 분점을 냈고 한인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으셨다고요. 내가 좀 살만해진 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네 엄마 소식을 찾는 일이었다. 그럼 제가 고아원에 있다는 것도 그때 아셨어요? 아니, 네 엄마가 널 가지고 몰래 사찰에 들어가서 지낸 바람에 고향 사람들조차 너의 존재를 모두 몰랐어. 내 존재를 알게 된 건 불과 2년 전이었다. 아빠는 한국에 귀국해서 미국에서 번 돈을 자본으로 작은 호텔을 하나 운영하셨는데 그 호텔에 옛날 엄마의 절친했던 동창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지, 이게 누구야? 수미 남자친구 아니세요? 아, 저 혹시 경화씨? 세상이 넓고도 좁다더니 이런 곳에서 영훈 씨를 다 만나네요. 잘 지내셨죠? 참 오랜만입니다. 수미가 그렇게 애 낳다 명달리한 후로 저도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 영훈 씨가 돌아가셨다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서 그런 헛소문이. 그런데 수미가 애를 낳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세상에, 그것도 여태 모르고 지냈어요? 순미가 영훈 씨 애를 가져서 그 아들을 낳다가 명을 달리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아빠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전국의 고아원을 뒤지며 저를 찾아 수소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제가 지내던 고아원이 제가 퇴소해 나온 이듬해 바로 문을 닫는 바람에 아빠는 그 어디에서도 저의 기록을 찾기 힘들었던 겁니다. 네가 손을 다쳐 타게 된 구급차의 구급대원이 예전에 아빠가 고용했던 경호원이었다. 그런 인연이 아니었으면 널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하구나. 아빠,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빠와 저는 그 후로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아빠와 저는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죠. 민준아, 당장 공장 그만두고 수능 준비부터 하자. 아빠의 성화에 저는 당장 공장을 그만두고 뒤늦게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고액과외를 붙여주셨고 돈 걱정 없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자 입시 준비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한 후에 저는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호텔 경영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죠. 내가 크진 않아도 대를 이어 호텔업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내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아빠, 전 원래는 공부해서 공무원이 날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혹시 아빠 때문에 네 장래를 바꾼 거니? 아니요. 제가 공무원 하고 싶었던 건 안정된 일자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래, 네가 내 피를 이어받았으면 호텔 사업이 네 적성에 맞을 게다. 우리 집안이 3대를 이어 그런 숙박업을 해온 집안이라 아빠가 그 분야로는 너에게 전해줄 노하우도 많고 말이야. 아빠는 미국서 힘들게 번 돈을 자본으로 한국에 돌아와 호텔업을 시작하셨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호텔을 하나 늘려 2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1년 정도의 해외 연수 끝에 아빠가 하시던 호텔 경영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하루 호텔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텔에 객실 청소를 하는 한 여직원이 저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빵공장에서 일하던 하민준? 아니, 소희 네가 어떻게 여기서 일해? 나 빵공장 그만두고 숙박업 써서 일한 지 꽤 됐어. 그래? 여기 우리 아버지랑 내가 운영하는 호텔이야. 뭐? 민준이 너 공원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옛날에 미경이하고도. 씁쓸한 여자친구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 여직원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민준아, 세월이 지났으니 나 너한테 이실 짓고 할게. 그게 무슨 말이니? 이런 말하면 네가 나 억하심정으로 해고할 거 알면서도 나 결심하고 말하는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옛날에 일본 간 미경이가 너한테 연락 끊은 거 나 때문이야. 알고 보니까요, 저와 여자친구를 헤어지게 하려고 여자친구 삼촌이었던 공장장이 밀경이한테 연락해서 하민준 저 자식 바람났다고 이간질 좀 해라. 아니, 공장장님,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퇴직금도 없이 업무 태만으로 쫓겨나고 싶어? 아님 보너스 받으면 승진하고 싶어? 어느 쪽이 될지는 네 선택에 달렸다는 거 알지? 당시 여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친구에게 거짓 정보를 주면서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목구멍이 아무리 포도청이었어도 그런 비열한 짓을 하면 안 됐는데. 지금 미경이는 어디에 있니? 미경이? 일본서 귀국해서 요즘 미용실 하잖아. 일본서 미용사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와서 미경이 헤어 디자이너로 엄청 잘 나간다? 저는 그 옛날 빵 공장 여직원에게 여자친구 미경이가 일하는 미용실의 주소를 받아냈습니다. 당장 월차를 내고 그 미용실로 달려갔죠. 여기 혹시 강미경 선생님 예약 가능한가요? 강 선생님은 이번 주 모두 예약이 풀이세요. 다음 주 비는 시간에 예약해드릴게요. 거기 무슨 일이야? 입구에서 제 대화 소리를 듣고 미경이가 걸어 나오더군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니, 민준이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미안하다. 네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미경이가 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소희가 외삼촌이 시켜서 내게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삼촌도 어떻게 그런 일을. 미경아, 널 탓하려던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방금 물어보지도 않았어? 물어봐서 네가 진짜라고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너와 더 연락하면서 널 안 보고 지낼 자신도 없었어. 나 이제는 너한테 부족함 없는 남자가 됐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난 너에 대한 마음 그대로야. 미경아, 너만 그대로라면, 아니, 내가 싫어진 것만 아니라면 나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전 옛날에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여자친구 미경이와 재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미경이는 지난 오해를 풀고 저를 다시 받아들여 주었죠. 아버지에게 바로 미경이를 소개시켰고 아빠는 미경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민준이 첫사랑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고아 출신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우리 민준이를 그렇게 사랑해준 아가씨라는데 내가 다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가 이제는 그렇게 가진 거 없는 남자도 아닌데 더 미룰 거 없이 결혼하는 게 어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그리고 민준이가 뭘 많이 가져서 지금 민준이를 다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유, 내가 농담한 거야.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옛날에 아가씨 집안에서 우리 민준이를 반대했었던 얘기도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닌데 딸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도 평생 악착같이 돈만 벌어서 아이 나이 먹고선 기적처럼 찾은 아들 민준이와 재산밖에 없어. 재벌이라 할 수는 없어도
나 정도면 이제 아가씨 집안에서 쌍심지켜고 반대할 정도는 아닐 거야. 아빠 말씀 맞다나 미경이 집안에서는 결혼 반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쏙 들어갔습니다. 과거 공장장이었던 미경이 외삼촌의 변화는 제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아니, 친아버지를 찾았고 그분이 호텔 2개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라고? 뭐 그리 거창한 건 아니고 저희 친가가 원래부터 숙박업을 하던 집안이랍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이런 하늘이 내린 도련님을 못 알아보고 그 괄시를 했구먼. 민준군, 미안해.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건 다 잊어주게나. 그럼 저와 미경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아유, 허락하다 마다. 그 정도 재력이면 우리 미경이가 처지면 처지지 사람들이 다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할 집안이네. 미경이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응? 저와 여자친구는 좀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첫사랑 미경이는 양가 집안의 환대를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준이 너를 이번 생에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정말 안 믿긴다. 그러게,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서 너도 그런 아픈 사랑이겠거니 했는데 꿈만 같다. 결혼식에는 아주 반가운 하객 한 명이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고요? 바로 제가 공장에서 손을 다쳐 피를 철철 흘리며 정신없이 탔던 구급차 안에서의 그 구급대원 아저씨 말입니다. 그 아저씨는 아빠가 한국에 귀국해서 호텔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아빠의 경호를 맡았던 인연이 있던 분이었죠. 민준군, 오랜만이야.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추석이니 설이니 왜 매번 그리 거한 선물을 보내? 아빠를 다시 찾게 해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인사를 안 드려요? 그거야 사장님하고 인연이 닿았으니 내가 중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 앞으로는 부담스러우니 우리 집에 선물 같은 거 그만 보내. 싫은데요. 아무리 부담스러워하셔도 평생 설날 추석 다 챙길 겁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사장님 닮아서 고집 한번 쇄심줄이네. 그런가요? 결혼식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나도 당연히 와야지. 사장님이 내게 아버님 같은 분이시거든. 한창 고학할 때였는데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지원해 주셔서 내가 어려운 고비 넘기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어. 아버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식장으로 들어가는 구급대원 아저씨였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계신 아빠를 보자니 문득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져 엄마와 그런 아픈 이별을 안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엄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셔서 전 엄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흐릿하게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인데 인생의 대소사를 겪을 때마다 제일 먼저 엄마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존재인데 저는 평생을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결혼식장에는 저처럼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가 계세요. 바로 아빠 말입니다. 아빠는 과거에 고칠 수 없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엄마에게 이별을 고한 거래요. 그런 오해를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저의 목소리가 가닿길 간절하게 기원해봅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동안 엄마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헤어진 후 결혼도 제대로 된 연애도 없으셨대요. 지금도 아빠의 왼손 약지에는 그 옛날 엄마와 주고받았던 실반지가 끼워져 있답니다. 엄마, 제가 마음으로 하는 소리들 들리세요? 들리신다면 아빠 곁에 앉아서 아빠를 좀 응원하고 토닥거려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이라고 신랑보다 더 긴장한 아빠십니다. 먼 곳에 계셔서 볼 수 없지만 언제나 그리운 엄마. 그곳에서 늘 행복하고 편안하시길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엄마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서로 오해하지도 마시고 어긋나지도 마시고 백년해로 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로 두 분 꼭 다시 만나셔야 해요. 아셨죠? 엄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